올해 우리 경제에는 1%대 성장률을 달성하냐 못하냐 중대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거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관세 가치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재 성장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요. 기로에 선 한국 경제 과연 새 정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 나오셨고요. 한양대 경제학부 주동현 교수, 또 고려대 경제학과 강민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KDI가 지난 5월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절반 대폭 낮췄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겹친 요인이기도 하죠. 일단 당시에 이렇게 전망치를 낮춘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당시에는 내수 경기 되게 위축이 됐었습니다. 소비도 안 좋았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었고 관세 관련 이슈도 있었고 특히 지금 말씀드렸던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경제 전망에 있어서의 어떤 불확실성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성장률 하향 조정 1.6에서 0.8%로 낮춘 그런 계기가 됐었죠. 네, 말씀하시죠. 그때는 사실 소비뿐만 아니라 건설 경기의 위축 속도도 상당히 빨랐었어요. 그래서 내수 경기 침체가 성장률 하향 조정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설 경기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폭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거잖아요. 사실 지난 2분기 성장률 발표 때도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교수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장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비 심리가 정치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이제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건설 경기 지금도 회복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서 그래서 이제 당시에 KDI뿐만 아니고 많은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기존의 전망을 상당폭 하향해가지고 발표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0%대 성장세를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 교수님. 예, 맞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 5월달에 KDI가 0.8%를 예상을 했죠.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수정을 할 텐데, 곧 수정을 할 텐데, 그 KDI는 이제 정부 결정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을 하고 또한 민간 시장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항상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DI는 기본 KDI의 성격을 봐서 상당히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를 하는데 5월 달에 비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관세 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세가 15%로 정해졌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정부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입장에서 이런 관세 협상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추경을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그런 면들도 많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반도체 관세가 불확실성이 더 커졌고 또한 뭐냐면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 방위비 부담이나 주한 민군 문제까지도 거론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를 넘을 수 있을까? 저는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실질적인 목표가 이제 1% 정도가 되지 않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표치를 담은 성장률을 이제 1% 안팎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건데 2분기 성장률이 이제 전분기 대비 0.6% 집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역성장에서는 이제 상승 전환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5월 아까 전망치가 좀 달랐던 거는 새 정부도 들어섰고 추경 집행됐고 빠르게 비교적 위기들이 좀 수습이 되면서 심리 같은 것들도 좀 회복이 됐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겹쳐진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월 때 성장률 하향 조정했을 때 부정적으로 봤던 것들이 사실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변했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 경기 쪽에서 소비 심리가 요즘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소비 쿠폰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이 좀 좋아졌잖아요. 네. 소비 심리와 주식 시장은 상당히 밀접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 심리가 개선된 것이 어떻게 보면 향후 소비에 대한 전망을 높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관세 부분도 25%에서 15%로 낮춰주니까 이거는 수출 경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 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IB들이 성장률을 많이 상향 조정했어요. 네. 골드만삭스 1.2%, JP모간 성장률 제일 낮게 봤다가 1%대까지 올렸고요. 네, 좀 화면 나옵니다. 네, 저런 식으로 성장률이 최근에 상향 조정된 거에선 지금 말씀드렸던 그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활성화 대책들의 영향이 소비에 영향을 미쳤고요. 또한 그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점도 좀 기여한 것이 저런 성장률 상향 조정의 근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상호관세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통해서 이제 15%라는 주요 국가들과 똑같은 선상의 상호관세율을 적용받게 됐잖아요. 이걸 이제 뭐 긍정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전에 대정책연구원에서도 이 정도의 관세가 되면 올해 성장률을 미치는 데 있어서 한 0.9 정도를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1% 달성 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추경 효과 플러스 알파 같은 것들로 말이죠. 예, 그래서 뭐 향후에 지금 그 정부에서도 그 경제 성장 그 정책 발표가 네. 계획이 돼 있고 이제 많은 언론에서 일단 정부는 목표를 1%대 성장률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그 의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한국은행에서도 그 추경의 효과가 0.1%포인트 정도의 그 GDP 상승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 한국은행도 그 지난번에 0.8%로 아마 KDI하고 같은 수준으로 발표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1%대 성장 하여간 가능하도록 지금 정부 정책도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네. 뭐 같이 일단 노력을 해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분기 성장률이 0.6%로 어쨌든 플러스로 상승 전환하면서 각 요소 부분들을 따져보니까 민간 소비, 정부 소비 다 크게 증가를 했고 수출도 잘 버텨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킬레스건이 건설과 설비 투자 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건설과 설비 투자에서만 어느 정도 보완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연간 성장률에 대한 1% 달성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우리가 처음 짚어봐야 될 거는 이제 소비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소비 쿠폰 집행이 90% 이상 다 신청이 됐고 사용도 꽤 많이 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사실 많은 돈이 시중에 소비를 통해서 풀려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강 교수님. 예, 맞습니다. 이제 소비 쿠폰 정책에서 정부의 1차 목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이제 판단을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는 이제 초기부터 이제 2마리의 토끼를 잡자는 그 목표인데 첫 번째는 분배랑 성장이겠죠. 분배는 이제 민생이라는 것인데 소비 쿠폰은 거의 이제 2주 만에 거의 절반이 사용이 되었고 또한 여러 가지 통계 자료에서 가맹점 매출이 상당히 상승한 걸 봐서는 이 소비 쿠폰의 효과는 확실히 있었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돕고 취약계층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 소비 쿠폰이 성장으로서 이어지냐의 문제인데 네. 이것은 아직도 통계 자료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려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13주의 절반이 사용이 됐으면 이제 6조나 7조 정도가 이제 소비 시장에 이제 투입이 된 건데 결국 이것이 뭐냐면 소상공인들의 수입이 늘어나고 결국은 소상공들이 2차 소비 효과로서 기업의 매출이 늘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가 원하는 것이 이러한 매출이 과연 기업의 투자나 고용으로 이어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세 그 협정이 맺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그 경제 성장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이러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나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나오는 반도체 협정이라든지 반미비 협정을 빠른 신속하게 이제 이것을 빨리 협상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밝힌 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방미를 할 예정이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이 기간 안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앞서 타결지었던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협상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쿠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쿠폰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라는 거죠. 한국은행이 이 추경 효과를 성장률 0.1%포인트 정도 올리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3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0.7에서 0.8% 정도 기관들이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딱 그 내수 쿠폰, 쿠폰 효과만큼 더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우리 2분기 성장률 대비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데요. 네. 그렇게 3분기,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8 요 정도 돼야지 올해 성장률이 0.9 아니면 0.8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1% 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앞에서 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소비가 이런 어떤 소비 쿠폰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런 뭐 쿠폰보다도 어떤 소비의 기초 체력이 좋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소비의 기초 체력이요? 그렇죠. 소비의 기초 체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경제학에서 배우는 게 소비 함수에 어떤 게 들어가느냐인데 소득이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그렇죠. 자산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물가가 있어. 물가가 안정돼야 되잖아요. 소비가 되려면. 그리고 심리도 좋아져야 되고. 근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은 불확실성을 좀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소비 심리의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 소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가계 소득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 가계 소득이 늘어나려면은 고용이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임금이 올라가거나. 네. 근데 지금 임금보다도 고용이 요즘 최근에 20만 개씩 늘어나다가 10만 개로 줄었어요. 그래서 예. 고용의 회복이 되게 중요한 부분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산 시장에 있어서의 변동성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요번에 소비 쿠폰은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일단 기폭제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소비가 기저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증가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요인들에 더 우리가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또 가게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동훈 교수님은 소비 쿠폰의 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에서 계량적으로는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네. 지금 강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장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강 교수님 말씀에서 이제 중요했던 부분이 이게 사실은 소비 진작보다는 중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사실은 보조금을 줄 수도 있는 건데 보조금을 주는 대신 소비자들한테 쿠폰을 줘서 소비자들이 중소상공인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좀 그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재정 지출이 효과적으로 이어지도록 한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 승수를 계산할 때 이제 소비가 일어나면 그 소비가 누군가의 소득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소득에서 다시 투자와 또 추가적인 소비가 일어나게 되고 그게 재정 승수의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선순환이 그 진행이 되도록 그걸 유지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게 유지가 되는 면에 있어서 장 대표님 말씀하신 소비의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증시도 괜찮았고 여름에 썸머랠리였죠. 상당히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사람들 좀 소비 심리도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금리도 좀 떨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 또 한번 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진작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변수는 물가를 하나 꼽고 싶습니다. 강 교수님. 지금 물가 상황은 괜찮은 겁니까? 평균 상승률을 보면 그렇게 높진 않던데요. 2% 아직 초반이던데. 예. 그 전체적인 물가는 이제 2% 정도로서 정부가 이제 예상하고 만족할 만한 물가 상승률인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피부로 닿는 물가, 그 먹거리 물가라 그러죠. 이것이 통계 자료를 보면 3.5%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생각보다 상승률이 높은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그 여름에 더위도 엄청나게 지속이 됐고 또 여러 가지 공급상의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 쿠폰이나 여러 가지의 실질적인 그런 소비 쿠폰의 가치도 떨어지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2%를 예상했기 때문에 소비 쿠폰의 가치가 이제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1.5%, 그러니까 3.5에서 이제 2%를 빼면 이제 1.5%가 되죠. 이 정도의 이제 소비 쿠폰이 가치가 하락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더욱더 걱정되는 것은 이 소비 쿠폰 자체가 또한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있다고 보세요? 예,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항상 이거는 그건 좀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예, 의견이 분분한데 이건 뭐 경제학적으로 보면 당연히 돈을 풀면 물가를 올리는 것인데 이제 여러 가지 한국은행이나 KDI 분석을 보면 지금 물가는 2% 정도 수준이래갖고 약간의 물가가 오르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고 영향을 못 미친다고 보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제 바로는 영향을 못 미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영향을 못 미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소비 심리가 너무나 내려갔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물가가 오르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소비 심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이제 예전보다 확 튀는 효과는 별로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 효과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6개월 후, 1년 후에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 엄청나게 재난지원금을 풀었는데 그 효과가 2, 3년 후에 나타나서 지금도 미국이 금리를 이제 인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물가 걱정이거든요. 코로나 때 푼 돈의 효과가 아직까지 나타나는 것인데 정부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저는 물가가 오르는 효과는 없을 거라 보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것은 당연히 효과가 있는 것이라서 정부가 이런 장기적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숫자의 함수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실질 체감 물가는 코로나 때부터 이제 쭉 보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오른 음식값, 외식비, 뭐 가공식품 이런 오른 거 그대로 다 그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보다 오르는 게 둔화되거나 멈춘 것뿐이지 예전보다 비하면 훨씬 더 오른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사람들한테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게 경제 문제를 분석을 할 때 네. 사실 이게 인과관계가 뚜렷하면 그러면은 원인을 가지고 결과를 컨트롤하면 좋은데 이게 경제가 물가하고 생산 내지는 소비 같은 경우에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걸 이제 내생적인 변수다.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그래서 그 시스템이 무엇이냐? 수요하고 공급인 거죠. 그래서 수요하고 공급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물가가 오르면 그 물가가 오른 것이 또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사실은 물가가 오르면 생산 쪽에서는 오히려 그게 이윤 증가 요인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또 생산이 늘어날 수도 있는 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단순하게 이게 지금 물가가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경제 성장에 안 좋다라고 딱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소비 쿠폰하고 관련해가지고 제안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지금 먹거리 물가가 이제 상당히 올랐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수요 측면의 효과라기보다는 생산 측면에서 공급 함수가 좌측으로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생산을 줄이는 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가도 오르고 그러면서 또 경기는 안 좋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네. 우려를 많이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소비 쿠폰은 어떤 쪽으로 작용을 하느냐? 수요 함수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그러니까는 그 수요를 늘려서 생산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오른 그 상황 자체는 경기 둔화를 더 강화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소비 쿠폰 정책은 필요한 정책이었다. 그런데 지금 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게 지금 공급 감소는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근데 만약에 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을 하면 그것도 또 물가를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강해지는 건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지금 경제 성장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얘기는 우리 경제에 지금 그 슬랙이 있다는 얘기고 네. 그러면은 다 이렇게 좀 그 수요를 진작을 시켜서 경기를 푸시하더라도 물가 상승 압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소비 쿠폰 정책 자체는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한 정책이었고 이제 그게 선순환을 일으키도록 다른 여건들을 같이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2.1% 최신 물가 지표가 그렇긴 한데 이제 미국도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금리 논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금리를 죄송합니다. 물가를 보는 데 있어서 주요 변수가 이제 에너지 가격인데 지금 유가는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정적인 에너지 가격을 바탕으로 물가가 크게 아주 튀지 않는다면 금리는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글로벌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기조는 지금 수준이 좀 상당히 제약적이다, 타이트하니까, 긴축적이니까 내리자라는 게 전반적인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연준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은 소위 말해서 최종 금리, 최종 정책 금리 지금 상한이 4.5%인데 이게 예. 언젠가 미래 언젠가는 3.5%까지 내려올 거다. 그래서 금리 하향에 대한 추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 문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수요라든지 아니면 관세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물가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그 시점을 좀 저울질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앞에서 이제 두 교수님들이 말씀하신데 그 좀 약간 첨언하자고 하면 지금 물가 상승이 전반적인 평균 물가는 2.1%로 굉장히 2% 초반인데 식료품이랑 비주류 우리가 먹거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3.5%로 좀 높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뭐 소비 진작 효과를 낮추는 부분도 있죠. 왜냐면은 물가가 그냥 뭐 다 똑같이 물가가 많이 안 올랐으면은 그만큼 다른 데 더 쓸 수가 있는데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좀 줄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먹거리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요즘 경기도 회복이 필요한 시점인데 네. 저소득층에 있어서의 물가 부담이 상당히 커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저소득층은 이러한 먹거리 소비 비중이 크거든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엔겔 지수가 크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뭐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성장률 전망에 위기감이 깔리면서 새 정부의 첫 번째 경제성장 전략에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꾼다고 해요. 이게 매년 정부가 발표 경제정책 방향, 우리가 줄여서 경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안 부르고 경제성장 전략 이렇게 명칭을 변경한답니다. 이거는 이제 새 정부의 확실한 성장 전략에 주안점을 두는 새 정부의 기조를 읽을 수 있는 거죠. 성장에 방점을 둔 경제정책 방향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아직은 알 수 없는데 경제학자들이시니까 뭐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강 교수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데, 근데 이 위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성장의 모드로 들어간 게 아닌가. 구조적인 문제로서 이제 성장 동력을 어느 정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이 정도까지의 위기로 생각하는지는 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저성장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도 다 겪은 것인데 미국 네. 같은 경우도 1970년대에 제조업이 하락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경제 성장을 하다가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그 비용 면에서 일본하고 경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 중심이 일본으로 넘어가고 일본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과정을 계속 겪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을 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봉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하여튼 이런 인식을 어느 정도 정부도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관련 산업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제 성장 동력을 얻겠다고 하는데 이 AI도 이제 쉽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AI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가장 발전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초 인프라가 아주 튼튼한 나라고 무엇보다도 기초 학문이랑 기초 기술,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우수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였기 때문에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이 AI 산업이 생긴 거지 이것이 정부 주도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조업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옮기는 그 방향성은 좋고 이것이 성장의 첫 번째가 된다는 그것이 정답인 것 같지만 그 방법 면에서 정부가 주도해서 특별하게 정부가 특정 산업에다가 설비 투자나 이거를 몰아주는 그런 정책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 대단히 연구 시설에 투자를 하고 또한 기초 학문 그런 발전에서 투자를 하고 또한 지방 정부,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장기적 안목으로 좀 방향성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제언을 해봅니다.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 무디스와의 연례 협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서 생산성이 높은 성장을 뒷받침하겠다. 경제 성장이 다시 부채 비율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 뭐 정말 교과서에 나올 법한 아주 아이디어란 얘기를 하긴 하셨어요. 네. 저런 전략들을 이제 이번에 경제 성장 전략에 담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정부에서 강 교수님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앞으로 담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현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뭐 기업 규제 개선도 하겠다, 뭐 그리고 이제 AI 신산업도 육성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살짝 사적인 얘기를 좀 하면은 네. 지금 이제 경제 옛날에 대통령실에 경제 수석이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걸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지금 정부 정책 발표하는 것도 경제 성장 전략이라고 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경제 수석도 경제 성장 수석이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 경제 성장 수석이 제 옆방에서 같이 근무를 하시던 분인데. 가까운. 그렇죠. 그래서 친구셨어요? 선배님. 예. 뭐 준비하시는지 좀 알아봐 주시죠. 그래서 이제 뭐 가끔 연락도 하고, 근데 그 이전에 학교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었었는데, 네. 그 하준경 수석이죠. 네. 네. 하준경 수석이 학교에 있을 때도 그 성장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러 곳에서 많은 그 논문들도 발표를 하고 정책 제시도 하고 이제 그러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좀 약간 사적인 자리에서지만 이제 우리 경제학자들끼리 얘기를 했던 부분이 우리나라가 지금 지대 추구가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이제 지대 추구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한 번 시험 잘 보면 뭐 내지는 자격증 하나 그냥 잘 획득하면 평생이 보장되는 뭐 공무원 되면은 뭐 아무런 경쟁도 없이 그냥 이렇게 평생 가는 네. 이래 가지고는 효율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대 추구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지금 얼마 전 뭐 방송에서도 나오던데 중국 학생들은 대학생들이 전부 다 공대 가려고 그러는데 공대 가고 벤처 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전부 다 의대 가려고 하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아들이 서울대 전자공학과 합격을 했는데 그래서 축하한다라고 했더니 재수한다. 의대 가려고.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보면 이제 지대 추구가 만연해 있는 걸 이제 그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있겠지만 하준경 수석이 평소에 얘기하던 그 지대 추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도 성장 전략에 담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직간접적으로 뭐 반영되지 않을까? 평소에 본인이 갖고 있던 가치관이나 철학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인재 양성 부분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그 제도를 지대 추구를 좀 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네요. 사실 한국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IT 붐 시대를 겪으면서 탄생했던 기업들, 그 이후에 과연 세계적으로 혁신 기업이라고 할 만한 한국의 기업이 뭐가 있냐라고 봤었을 때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장 전략의 초점이 이런 부분들에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는 대표님께도 의견을 듣겠습니다. 아무래도 성장이라는 것 자체는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장 GDP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는 거를 우리가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성장은 곧 생산의 증가인데, 생산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증가하고 아니면 노동의 인적 자본이나 노동 투입이 증가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성장 전략이라고 보면 저는 그 두 가지의 목적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그 지대를 없애가지고 인적 자본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우리 또 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새로운 성장 산업을 통한 그런 어떤 뭐 성장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저는 제일 주목하고 우리가 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의 자본 축적을 늘려서 그나마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지금 성장 전략이라고 했으면 그것은 바로 기업들의 어떤 투자 활성화라든지 기업들의 길을 살려줄 수 있는, 그래서
애니멀 스피릿, 기업들의 기업가 정신이 더 활성화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의 제조업이 성장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서비스업이나 다른 부분으로 이제 좀 찾아야 된다는 얘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고용 창출력이 좀 크고 또한 자본 축적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제조업 부분에 대한 이런 어떤 투자라든지 성장 전략을 우리가 아직까지 포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좀 많이 담겼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지난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켰던 법인세 최고세를 올린 거, 여기엔 그러면 완전히 부정적이세요? 완전히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저는 정책이든지 뭐 어떤 뭐 전략이든지 위기 상황이면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위기 때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미국은 결국 뭐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은 재정 투입을 굉장히 가감하게 했어요. 그래서 소비와 중소상공인들이 다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위기 이후에 미국 경제에 굉장히 탄탄한 기반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좀 여러 가지 부채 문제, 정부 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더라도 지금 증세를 하는 것은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게 네.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현재 경제 상황이 더 위급하지 않다라는 판단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경제 정책 방향을 경제 성장 전략으로 바꿀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일단 성장이다 그러면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 감세 이런 쪽으로 계속 몰아가고 그러고 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성장이 잘 되면 선순환으로서 정부 부채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좀 가지고 정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건 뭐 이제 그 정부의 철학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긴 한데 사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감세 정책을 추구했는데 의도대로 되진 않았죠. 의도대로는 되진 않았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다시 되돌리는 거고 이게 또 하나의 딜레마인 게 정부 주도의 투자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세수 체계가 세가 부족하니까 이제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열에 과세를 확대하는 이런 방안들을 담기는 담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정부 투자를 하려면 마중물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그 안에서도 사실 서로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장 대표님하고는 살짝 의견이 다르고 네.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일단은 이게 지금 법인세율 중에서 최고 세율만 1%포인트를 낮추는 거고 그리고 이게 법인세 인상, 인하 관련해 가지고는 아주 오랜 논쟁의 문제죠. 이게 저희가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권에 따라서 법인세를 올렸다 내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이 조세제도를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일관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법인세 그 차등이 많아가지고 복잡해져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감면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고 그래서 복잡해가지고 이게 예측 가능성이 적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기는 한 건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법인세가 성장에 우리가 이걸 성장과 관련하고 해가지고만 본다라고 하면 네. 법인세 인상 인하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사후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있고요. 대신에 물론 장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의 투자는 애니멀 스피릿, 컨피던스, 그러니까 그 경제에 대한 믿음에서 오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그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의 기업에 대한 태도의 문제죠. 그래서 법인세를 올린다라는 거는 일단은 어떤 그 기업 이윤을 정부에서 이제 조금 더 가져가는 거니까 기업 쪽에는 안 좋은 심리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일단은 인정을 하는데 그 지난 정부의 그 재정 건전성 얘기하면서 국채 발행 안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일종의 분식회계 비슷하게 사실은 세수 추계가 계속 잘못되면서 적자가 누적이 됐었던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1%포인트 올린다고 해가지고 그럼 도대체 그럼 세수가 얼마나 거치겠느냐. 차라리 기업들 활동 열심히 하게 해가지고 이윤이 커져서 거기에서 다시 그 세수가 확보돼도 그게 이제 그 기재부 장관이 한 네. 얘기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현 정부 그래서 이거는 그 정권의 철학의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배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게 이제 욕심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정책 방향 중에 하나다라고 일단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찬성하느냐 마느냐의 의견은 있지만 네. 뭐 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이거는 현 정부가 어떤 결단을 했느냐라는 것의 문제고 일단은 요것과 관련해서는 성장에 직접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단정하기는 저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정책이 발표가 되면 그 지금 뭐 정권이나 아니면 정부의 철학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네. 그것보다도 시장이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러한 정책 변화는 바로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의 시그널이거든요. 기업 환경을 어렵게 한다는 것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반시장적인 것이고 뭐라 그럴까 시장 자체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요인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 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정책 불확실성이에요. 뭐 공매도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성장 맨 처음에 정부 시작할 때는 기업 환경을 좋게 해서 기업의 친기업적인 환경을 만들겠다고 해놓고서 네. 아니면 주가 5천을 가겠다고 해놓고서 그다음에 나오는 정책들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누적이 된다고 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주체들한테 다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 정책을 쭉 놓고 본다고 하면 성장이 잘 됐을 때 사후적으로 분배가 잘 됩니다. 성장을 먼저 이뤄내면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우리가 뭐 따라온다. 경제 분석을 해보면 성장이 잘 됐을 때 양극화 정도가 가장 약해지고요. 성장이 어려워지면 양극화 정도가 심화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책적으로 분배를 늘린다는 것도 그만큼 시급하니까 할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지금이 저성장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위기라고 하면 네. 성장의 초점을 더 맞추고 기업과 성장할 수 있는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 성장 산업이라든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적어도 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면 네. 거기에 더 저는 힘을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정부가 그 재정 정책을 함에 있어서 재원 조달이 있고 그리고 그 재정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일관성이 재원 조달과 지출 사이에서 좀 일관성이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기업들이나 향후 그 산업 성장 발전을 위해서 어떤 지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럼 그 지출을 전부 다 그 부채로만 할 수 없다. 어느 정도 그 세원에 의해서도 이제 조달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세원 조달이 미치는 성장에 대한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거보다는 일단은 물론 그 정부를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일단은 정부가 산업 정책이나 그러니까 뭐 AI 그 육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다. 그럼 그 지출이 효과적으로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켜보고 이제 그걸 독려를 해야 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 부분은 약간 저는 부차적인 문제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소위 말해서 정부 효율부 다치려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그 성과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지만 적어도 일정한 시점에서 정부의 지출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정부 지출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세원은 정해져 있는데 쓸 때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만약에 기회와 여건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한 번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는
우리 교수님들 대학에서 오셨으니까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정부로부터 지원이 되게 부족하잖아요. 근데 인구는 줄고 초등학생은 줄고 초등 중등학교 쪽으로는 재원이 계속 가고 있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기사로만 지금 접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눈먼 돈이라는 얘기들 이런 걸 정부가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차피 세원이 정부 수입이 부족하다고 하면 네. 부족한 것을 더 효율적으로 써서 필요한 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한 번은 꼭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다치 아까 그 정부 효율화위원회의 원래 근본적인 목적은 아까 말한 지대 추구를 깨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뭐 그게 이제 성공이든 실패든 그 평가는 나중에 하겠지만 말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걸 딱 평가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두 분의 논쟁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게 AI 아닙니까? 지금 AI가 정부가 주도해서 마중물 투자를 해서 이거를 전 국가적인 산업,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강 교수님. 이걸 이제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지금 방향은 일단 정부가 예를 들면 소버린 AI 같은 거대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일단 정부가 앞장서서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리고 이제 두 분 그 대표님이랑 교수님 생각하고 비슷한데 일단 AI에 대한 방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약간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AI 산업을 이제 정부 주도적으로 이제 좀 끌어올리겠다고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AI가 딱 정답인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AI를 고른 게 아니라 다른 산업을 보니까 답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쟁력이 떨어지고 저성장 모드로 있고 인적 자원은 줄어들고 이제 자본 투자는 줄어드는데 이런 노정 집약적이고 제조 중심의 산업은 답이 아니니까 그나마 답이 아닌 게 확실한 것을 선택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안책으로서 AI를 선택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AI 산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습게 볼 산업이 아닌 게 AI는 정말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지만 그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여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고 인적 자원도 훌륭하고 네. 그리고 이제 AI 산업, 인터넷 인프라도 대단하지만은 실제로 미국과 같은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기에는 아직도 상당히 갈 길이 먼 겁니다. 그것 또한 이제 제가 생각할 것은 우리나라만 이제 AI에 대한 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일본, 대만 이런 나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이제 설비 투자나 AI의 직접적인 투자에 너무나 힘을 쓰는 것보다는 장기간에 걸쳐서 대통령 임기가 5년이지만 그 5년, 10년까지의 미래를 보고서 장기적으로 이제 기초 인프라나 교육 시설 같은 거에 대한 투자를 하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미국도 사실 AI 모멘텀이 원체 강해가지고 몇 년째 지금 AI 모멘텀이 시장을 계속해서 끌고 있잖아요. AI 거품 뭐 논쟁이 있긴 했지만 최근 들으면 그 논쟁 자체를 다 엎어버릴 정도로 계속해서 빅테크들이 뭐 앞장서고 있는 이런 양상이란 말이죠. 자, 조금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최근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수 시장이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처럼 일본이랑 같이 경제 연대 공동체 같은 걸 만들자는 거죠. 한국과 일본이. 그럼 이제 뭐 인구수만 따지면은 보면은 이제 1억 한 7, 8천 정도 되겠군요. 요 정도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면 내수도 커지고 자체적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뭐 경제 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저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이거는 교수님께 먼저. 저부터요. 이거 상당히 당황스러운 질문이고 제가 당황스러우셨어요? 근데 이거 이제 처음에 그 작가께서 이런 논의가 있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어젠다에서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당황스러운 이제 그런 그 의제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돌파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게 기업인으로서 아주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제안이다라는 것에 대해. 근데 물론 이제 기업인 중에서도 상당한 지명도와 그 큰 힘이 있는 분이 말씀을 하신 거라서 국가 정책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지금은 한데. 재계를 대표하는 그렇죠. 분이죠. 네. 그런데 일단 EU하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관계는 여러 가지 상황도 다르고 우리와는 역사적으로도 이제 아직은 해소되지 않은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최 회장은 경제적으로만 봤었을 때 경제 공동체 이게 그것도 뭐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같은 교수님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이시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요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실현 가능성은 기업을 제가 직접 운영해 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 실효성에 대해서도 과연 EU가 어떤 그 성공한 경제 모델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장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물론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굉장히 좋죠. 왜냐면은 뭐 두 나라 GDP만 합쳐도 약 한 7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세계 4위에 어떻게 보면 경제 규모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앞에서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했던 인구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앞에서 이제 우리 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EU가 경제 공동체를 했지만은 뭐 일각에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그 역사적 갈등을 봉합하고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EU 경제에서 보고 있는 것을 보면 정책 결정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갈등이라든지 뭐 브렉짓도 하나의 예잖아요. 그렇게 뭐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공동체가 되면은 뭐 통화는 어떻게 할 건지 정책 어떻게 될지 유럽 연합 모델이면 통화도 통일시켜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 준비하면서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국 경제라는 배가 가라앉고 있으니 옆에 다른 배와 밧줄이라도 묶어보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기사에서 나온 거를 뽑았는지 아니면 자기가 같이 가라는 거 아니에요? 뭐 뻔한 얘기를 했군요, GPT가. 그래서 그런 긍정적으로 보자는 건데요. 근데 저 생각으로는 그런 것보다도 이미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CPTPP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의 우리가 경제 협력 시스템을 가지고서 노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수출도 늘릴 수 있고 우리 경제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 교수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만 의견. 짧게 말하는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통합을 하면 좋죠. 이제 노동이나 자본이 이제 효율적으로 이동을 하고 또한 시장도 커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술의 파급 효과가 있죠. 그래서 짧게 말하면 SK까지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한테는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쟁력이 부족한 많은 기업들은 이제 도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딱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일으킨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의 종식을 공식화했습니다.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온 한국으로서는 크나큰 도전에 직면하게 된 거죠.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성장 공식을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